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위수가 4짜리인 화합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니켈에 클로르가 붙어 있는 경우와 니켈에 시아노가 붙어 있는 경우를 살펴봤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화합물이지만 자기적인 성질이 달랐죠.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파라마그네틱한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화합물은 다이아마그네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켈에 있는 전자는 모두 다 산화수가 2이기 때문에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의 개수는 같습니다. 그러면 니켈 클로라이드 화합물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는 반면에 시아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스키어프라나 구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벨 다이어그램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스키어프라나인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는 4개 오비탈의 전자가 4개가 쌍을 이루면서 채워지는 반면에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게 되면은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생겨서 파라마그네틱한 성질을 띈다고 배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똑같은 니켈이지만 어떤 리겐드가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간드의 성질을 보면은요, 클로라이드는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하는 반면에 시아노 그룹은 강한 장 리간드에 해당합니다. 또 클로라이드는 비교적 상당히 큰 리간드에 해당하는 반면에 시아노 그룹은 이제 작은 리간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니켈 같은 경우에 강한 장 리간드이면서 작은 리간드가 다가오게 되면은 스퀘어플라나 구조를 하는 반면에 약한 장 리간드이면서 비교적 사이즈가 큰 리간드가 다가오면은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니켈과 같은 족에 팔라듐과 플라토늄이 있습니다. 똑같이 플라토늄과 팔라듐의 4개의 클로라이드가 붙어 있다면 그 다음에 산화수도 똑같아서 디오비탈에 8개의 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이 2개의 화합물은 니켈과 마찬가지로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니켈과는 다르게 전부 스퀘어플라나 구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니켈과 플라토늄은 같은 족이긴 하지만 이 원자의 사이즈가 이온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얘는 4주기 전이금속인 반면에 얘는 5주기, 6주기 전이금속이기 때문에 니켈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게 됩니다. 이때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냐면은 작은 사이즈의 니켈에 똑같은 크기의 리간드가 붙게 되게 되면은 작은 중심 금속 원소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리간드 사이에 반발력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사이즈의 리간드라고 하더라도 중심 금속 원소의 사이즈가 크게 되면은 리간드의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리펄전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 금속 원소가 커지게 되면은 리간드 사이의 리펄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니켈에 비해서는. 그래서 플라토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커서 리간드의 사이즈에 상관이 없이 뭐가 더 중요하냐면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합력의 크기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테트라헤드랄과 스키어프라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뭐가 더 결합력이 강하냐면은 스키어프라나가 더 결합력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에너지 준위가 4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하나의 오비탈이 위쪽에 있다고 했는데 디오비탈이 8개 전자가 있게 되면은 스키어플라나 구조인 경우에는 전부 다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4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 모두 다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스키어플라나 구조가 테트라헤드랄 구조보다는 결합력의 관점에서는 더 안정된 구조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테트라헤드랄 같은 경우에는 밑에 2개, 위에 3개가 있고 또 이 간격도 이제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8개 전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합력의 관점에서 보면은 스퀘어플라나가 더 이제 안정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리간드 사이의 반발력을 고려해 보게 되면은 오히려 테트라헤드랄 구조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테트라헤드럴 같은 경우에는 이 각도가 109.5도인 반면에 스퀘어 프라나 구조인 경우는 이게 90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리간드 사이 반발력을 고려해 준다 그러면은 뭐가 더 유리하냐면은 테트라헤드랄이 유리한 반면에 결합력의 관점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냐면은 스퀘어 프라나 구조가 더 유리합니다. 근데 플라티늄이나 팔라듐 같이 중심금속 원소의 사이즈가 클 때에는 반발력이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뭐가 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냐면은 결합력이 얼마나 강하냐가 이제 중요한 팩터가 되고, 결합력만 생각했을 때는 어떤 구조가 더 유리하냐면은 이제 스퀘어 프라나 구조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라듐이라든지 플라티늄처럼 중심금속 원소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리간드의 상관이 없이 언제나 이제 스퀘어 프라나 구조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니켈 같은 경우에는 원자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리간드 사이의 반발력도 분자의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에는 리간드가 어떤 리간드가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스퀘어 프라나 구조를 할 수도 있고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웠던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델타 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코발트 2 플러스와 코발트 3 플러스인 경우에 똑같은 리간드가 다가오더라도 어떤 게 더 강한 장 리간드가 되냐면은 코발트 3 플러스가 더 강한 장 리간드라고 했었죠. 그걸 설명하는 방법은 코발트 2 플러스하고 코발트 3 플러스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코발트 2 플러스는 비교적 사이즈가 큰 반면에 코발트 3 플러스는 이제 사이즈가 작게 되기 때문에요. 리간드가 더 가까이서 다가와서 반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정장 이론에 의하면은 디오비탈에 갈라지는 이유가 디오비탈의 전자와 리간드가 제공하는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에 의해서 디오비탈의 준위가 갈라지게 되는데, 코발트 3 플러스 같은 경우는 중심금속 원소의 사이즈가 작아서 리간드가 더 가까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디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이제 더 커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요. 할라이드 아이온 사이에서도 이제 순서가 존재하는데 F-가 I-보다는 더 강한 장 리간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F-가 I-보다 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더 가까이서 반발할 수가 있어서 더 강한 장 리간드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전부 결정장 이론을 이용을 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했던 할라이드 이온인데요. 실험에 의하면 할라이드 이온보다 물이라든지 NH3가 더 강한 장 리간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정장 이론은 디오비탈에 있는 전자와 리간드 사이 반발력으로 델타 값을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중성 원자보다는 이온이 더 반발을 더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결정장 이론에 의하면은. 따라서 음이온인 할라이드가 중성 분자인 물이나 암모니아보다는 더 강한 장 리간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오히려 중성 분자인 물이나 암모니아가 음전하를 띠고 있는 할라이드보다 더 강한 장 리간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결정장 이론으로 설명하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한 장 리간드라고 부르는 카본 모녹사이드도 얘는 그냥 중성 분자입니다. 중성 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 음이온인 할라이드보다 훨씬 더 강한 장 리간드라는 것은 단순한 결정장 이론으로는 이제 설명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제 분자 오비탈 이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분자 오비탈 이론은 요 크롬에 클로라이드가 6개 붙어 있는 베이 화합물의 분자 오비탈을 이제 만들어 보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업이 끝나게 되면은 요 M을 이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만들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베이 화합물을 옥타이드를 구조하고 있는 베이 화합물의 MO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선형 3원자 분자 오비탈 이론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형 3원자 분자 오비탈은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이 분자가 원점에 관한 대칭, 다시 말하면은 인버전 센터를 가진 분자이기 때문에
이 분자 오비탈은 반드시 게라데 아니면은 운게라데. 쉽게 말하면 우함수와 내지는 기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분자 오비탈은 반드시 게라데든지 아니면 운게라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이제 표현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분자 오비탈이 우함수 내지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그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지는 원자 오비탈도 우함수 내지는 기함수로 이제 분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이제 베릴륨 이제 중심 금속 원소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왼쪽에다 오비탈을 이제 그려줄 것이고요.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베이 화물에서 이쪽에 리간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리간드 오비탈은 이제 오른쪽에다 그려줄 겁니다. 베릴륨은 2s 오비탈이 있고 3개 2p 오비탈이 있죠. 수소인은 s 오비탈이 이제 2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1sA 오비탈이고요. 이것이 이제 1sB 오비탈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이 분자는 인버전 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자 오비탈이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로 나눠져야 합니다. 자, 근데 베릴륨에는 2s 오비탈은 우함수죠. 게라데 오비탈이 되고요. 이 3개 2p 오비탈은 이제 운게라데 오비탈이 되죠. 그러나 문제는 1s 오비탈이라든지 1sb 오비탈은 게라데도 아니고 운게라데도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두 개의 s 오비탈을 선형 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의 오비탈을 만들어냈죠. 그것이 바로 1sa 플러스 b, 1s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이게 1sa 플러스 1sb고, 파란색으로 그려준 오비탈이 1sa 빼기 1sb입니다. 얘는 게라데 오비탈이고, 이제 얘는 운게라데 오비탈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어토믹 오비탈을 게라데와 운게라데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게라데인 2s 오비탈은 게라데인 1sa 플러스 1sb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본딩 오비탈이 되고 이게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되겠죠.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이 게라드 오비탈이면서 본딩 오비탈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게 해줘야 되고요. 운게라드 오비탈은 가운데 노드가 생기도록 부호가 반대인 것들끼리 만나줘야 되겠죠. 이것들을 이 함수들을 함수꼴로 표현하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네요. 2s와 1sa 플러스 1sb가 만나는데 하나는 플러스로 만나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만나.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플러스로 만난다는 것은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노드가 생기도록 부호가 반대 것들끼리 만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게라드 오비탈이 나오는데요. 여기 운게라드 오비탈은 운게라드 오비탈인 2pg랑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과 이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같은 부호끼리 만나면은 본딩, 다른 부호끼리 만나게 되면 이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되고요. 함수꼴로 표현하자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1sa 빼기 1sb는 운게라드 오비탈이잖아요. 자, 2pg는 운게라드 오비탈이 맞는데 사실은 2px와 2py도 운게라드 오비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2px, 2py하고 이 1sa 빼기 1sb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운게라드 오비탈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 오비탈하고 2px, 2py하고는 오버랩 인테그랄이 제로가 됩니다. 이것이 2py 오비탈이고요. 이것이 이제 1sa 빼기 1sb인데 얘는 플러스끼리 만나고 여기는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위는 아래는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게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을 곱해서 적분해 주게 되면 0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버랩 인테그랄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요. 비록 얘도 운계라되고 얘도 운계라되긴 하지만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2px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2px, 2py는 넘버닝 오비탈이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p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pg 오비탈만 리간드 오비탈과 상호작용해서 본딩과 안타이 본딩을 만들고, 이 두 개의 오비탈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이제 넘번딩 오비탈로 빠져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베이화학 공부할 때 다시 나오게 됩니다.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 이제 MO를 그려주게 되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다시 강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중심음성 원소의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리간드의 오비탈은 1sa나 1sb가 아니라는 거예요. 1sa나 1sb가 아니고 1sa와 1sb의 조합이라는 거죠. 1sa 빼기 1sb, 1sa 플러스 1sb라고 하는 리간드의 어토믹 오비탈의 조합하고 베릴륨의 원자 오비탈하고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2pg 오비탈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의 오비탈만 리간드 오비탈과 상호작용해서 안타이 본딩과 본딩을 만들고요. 두 개의 오비탈은 상호작용을 하지 못해서 넘본딩 오비탈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이옥사이드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MO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베이 화합물의 MO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랑 이제 거의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릴륨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크롬에 해당하고요. 두 개의 수소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 6개의 클로라이드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축을 설정할 텐데 이걸 이제 지축이라고 볼 거고요. 얘를 X축, 얘를 이제 Y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음성 원소인 크롬의 오비탈을 왼쪽에 그려줬습니다. 크롬은 3개의 p 오비탈, 하나의 s 오비탈, 5개의 d 오비탈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클로라이드의 오비탈을 그려줄 텐데요. 오른쪽에 클로라이드의 오비탈이 몇 개가 있냐면요. 무려 16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클로라이드라 그러면 클로라이드에는 하나당 p 오비탈이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죠. 클로라이드 하나당 p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몇 개가 있냐면은 6개가 붙어 있네요. 3개씩 6개의 p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18개의 p 오비탈이 오른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8개의 p 오비탈하고 여기에 있는 크롬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MO를 만들게 됩니다. 자, 18개 p 오비탈을 이 G축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XY 평면이거든요. XY 평면에 보면 이게 이제 클로라이드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PX, PY가 있고 이제 G축으로 이제 3개씩 있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18개의 p 오비탈을 한꺼번에 고려하지는 않고요. 18개 중에서 6개만 이제 따로 떼어놔가지고서 먼저 이 6개의 오비탈하고 이 크롬의 어토믹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먼저 고려할 겁니다. 12개는 나중에 고려해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했지만 18개를 한꺼번에 고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3p1부터 3p6라고 하는 6개의 오비탈하고 예약의 상호작용을 먼저 그려줄 텐데요. 이 6개의 p 오비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그마 오비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클로라이드에는 3개의 p 오비탈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크롬이거든요. 크롬 쪽으로 향해 있는 p 오비탈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클로라이드인 경우에는 요 방향의 p 오비탈, 이쪽 클로라이드는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요 방향의 p 오비탈, 이쪽 클로라이드에 3개의 p 오비탈이 있지만 요 방향의 p 오비탈이 있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방향의 p 오비탈이 있을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G축에서도 요 방향의 p 오비탈이 있을 것이고 크롬 쪽으로 향해 있는 p 오비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로라이드에서 크롬 쪽으로 향해 있는 p 오비탈 6개를 우리가 따로 뽑아냈을 거예요. 뽑아내고 그걸 우리가 그냥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6개의 p 오비탈하고 이 크롬의 오비탈의 상호작용을 먼저 그려주게 될 겁니다. 근데 6개의 p 오비탈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1sa하고 1sb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베릴륨 하이드라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 중심 금속 원소인 베릴륨과 상호작용하는 리간드 오비탈은 1sA나 1sB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1sa나 1sB가 아니고 1sa 빼기 1sB, 1sa 플러스 1sB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토믹 오비탈의 조합이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롬에서도. 이 6개의 p 오비탈은 얘랑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p 오비탈의 조합하고 얘랑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거를 시그마 1부터 시그마 6라고 이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1부터 시그마 6는 흡사 오랑관념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 얘기했던 1sa 플러스 1sb, 1sa 빼기 1sb라는 거예요.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p 오비탈의 조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p 오비탈의 조합이 얘랑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먼저 이 크롬의 4s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시그마 1 오비탈이 어떤 모양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얘랑 상호작용하는 그 리간드 오비탈의 조합이 바로 우리 책에 나오는 이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 이걸 다시 한번 그려주자면은 여기가 이제 4s 오비탈이 있거든요. 이 4s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리간드 오비탈의 조합은 이런 거죠. 지금 내가 그려준 요거 셋, 넷, 다섯, 6개의 p 오비탈의 조합이 시그마 1이라는 거죠. 요 6개의 p 오비탈의 조합이 4s랑 상호작용합니다. 그것을 시그마 1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그마 1하고 4s가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 오비탈과 안타이 본딩 오비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4px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조합이 있을 것이고 4py, 4pg랑 상호작용하는 오비탈의 조합이 있을 거랍니다. 4px랑 상호작용하는 리간드 오비탈의 조합을 시그마 2, 4pxy랑 상호작용하는 p 오비탈의 조합을 시그마 3, 4pg랑 상호작용하는 시그마 오비탈의 조합, p 오비탈의 조합을 시그마 4라고 부를 거라. 이 2부터 4는 어떤 모양을 부르냐 이런 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한번 보게 되면요. 4px랑 상호작용하는 리간드 오비탈의 조합은 이런 모양일 거예요. 이게 x 오비탈이라고 그러면은 x축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리간드의 메탈의 4px 오비탈입니다. 얘랑 상호작용하는 리간드 오비탈의 조합을 우리가 시그마 2라고 하면 시그마 2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쪽에 클로라이드가 있고 이쪽에 클로라이드가 있겠죠. 그 중에 요로 오비탈이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요 두 개의 p 오비탈의 조합을 우리 책에서 이제 동그라미로 표현되네. 동그라미가 아니고 사실은 p 오비탈이죠. 사실은 요것이 바로 시그마 2가 돼서 요 시그마 2하고 4px랑 상호작용을 해서 어딘가 본딩을 만들고 어딘가 안타이 본딩을 만들 거라는 거죠. 비슷한 방법으로 4py와 4pg에 대해서도 이런 p 오비탈의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서 시그마 3는 4p랑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 것이고 시그마 4도 마찬가지로 본딩 안타이 본딩을 이제 만들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개의 p 오비탈의 조합하고 세 개의 p 오비탈의 상호작용해서 똑같은 위치에 세 개의 본딩, 세 개의 안타이 본딩을 만든다. 자, 그 다음은 d 오비탈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d g 스퀘어 오비탈과 상호작용하는 조합을 시그마 5, 3d x제곱 빼기 y제곱이랑 상호작용하는 d 오비탈의 조합을 시그마 6 하게 되면 이 그림 같은 이제 조합을 이제 같은 방법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상호작용해서 본딩, 안타이 본딩을 만들 것이고 시그마 6가 3d x제곱 빼기 y제곱을 사용해서 본딩, 이제 안타이 본딩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d 오비탈은 5개인데 2개는 본딩하고 안타이 본딩을 만드는데 3개는 남아있는다고 그래요. 아까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p 오비탈이 3개인데 그 중에 px하고 py는 오버랩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버링으로 빠져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d 오비탈이 5개인데 그 중에 2개만 이 시그마 오비탈과 상호작용을 해서 안타이 본딩과 본딩을 만들고 나머지 3개는
넘버링 오비탈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세기 오비탈은 이 시그마 오비탈과 오버랩을 하지 못해서 넘버링 오비탈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 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2pg는 안타이 본딩과 본딩을 만들지만 이 두 개는 빠져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빠져나온 이유가 요 오비탈하고 혹은 요 오비탈하고도 이 두 개의 2px하고 2py는 오버랩이 제로가 된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도 오버랩이 제로지만요. 플러스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버랩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요 두 개의 오비탈하고는 오버랩을 하지 못해서 그냥 넘버링으로 빠져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요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5개의 디오비탈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시그마 오비탈과 상호작용을 해서 본딩과 안타이 본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3D G 스퀘어, 3D 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이고 나머지 3개 오비탈은 오버랩이 안 됩니다. 오버랩이 안 되는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3개 오비탈 중에 3D XY를 갖다 그려줬거든요. 이 오비탈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축이 있으면 축 사이에 파동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오비탈은 그 메탈 쪽으로 향해 있는 오비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오비탈의 오버랩을 보게 되면은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니까 얘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아래쪽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위쪽 마이너스와 아래쪽 플러스가 정확히 상쇄가 돼서 이 두 개 오비탈은 오버랩이 제로가 되는 것을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랩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D YG, 3D GX도 오버랩 인테그랄을 해보게 되면 제로가 돼서요. 얘는 이제 넘버링 오비탈로 나오게 됩니다. 오버랩이 제로가 돼서 상호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얘가 오버랩이 제로라고 했을 때 상대에 해당하는 오비탈은 시그마 오비탈이었습니다. 자, 시그마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었냐면은 이게 메탈이고 이게 클로라이드라고 그러면 메탈 쪽으로 향해 있는 p 오비탈을 우리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 시그마 오비탈하고 3DXY는 방금 보였지만 오버랩이 제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8개 오비탈 중 12개가 남아있잖아요. 그 12개 오비탈 중에 하나는 이런 모양의 p 오비탈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양의 p 오비탈은 이 3DXY하고 오버랩이 제로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그마 오비탈이 아닌 이런 모양의 오비탈은 3DXY와 상호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8개 중에 우리가 미리 따로 뽑아낸 6개의 시그마 오비탈하고는 이 3개의 오비탈이 오버랩을 하지 못해서 넘버링 오비탈이 되지만 남아있는 12개 오비탈 중에는 이 3DXY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파이 오비탈이라고 부르는데요. 12개 중에 요 3DXY 혹은 3DYG, 3DGX 이 3개 오비탈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3개의 오비탈의 조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12개 중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파이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DXY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D 오비탈의 조합은 P 오비탈의 조합은 요 3DXY를 쭉 돌아가면 에워싸서 만들어지는 요 4개의 P 오비탈의 조합은 3DXY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된 첫 번째 파이 오비탈입니다. 이 오비탈은 3DXY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오비탈이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3DYG, 3DGX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P 오비탈의 조합을 각각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P 오비탈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파이 오비탈이라고 부르고 이 3개의 파이 오비탈의 조합은 여기 3개의 D 오비탈과 추가적으로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18개 오비탈 중에 우리가 먼저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6개를 뽑아냈잖아요. 그 6개의 시그마 오비탈하고 이 3개 오비탈은 상호작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오비탈 중에 이 3개의 파이 오비탈의 조합은 얘랑 다시 추가적으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올려줄 수도 있고 이제 내려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파이 오비탈과 이 3DXY, 3DYG, 3DGX 오비탈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